68번 했고, 68번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면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3자를 중심으로 공부해서 제3자는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그다음 위험부담 나오면 위험부담은 채권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내게 돼 있거든. 매수인을 중심으로. 그럼 매수인은 부대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다 맞히잖아 저렇게. 그 다음에 해제. 틀린 것을 골라라. 해제는 언제 해제하냐면 채무불이행 시에 하는 거 아니야. 채무불이행. 틀린 것을 골라라.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여기 봐. 이걸 잘 봐야 돼.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행불능이 된 채무는 누구냐면 이행불능된 채무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 말은 이행불능의 대상이 매수인의 채무여 매도인의 채무야. 매도인의 채무야. 매도인의 채무. 요게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에게만 생긴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사실이냐면 매매계약 했는데 이 건물이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되었다는 거예요. 매수인의 잘못으로. 그럼 원래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생겼었는데 도중에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을 넘겨줄 수가 없다면 매수인이 해제할 수 없다 해야지.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1번은 이해하셨나?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해제권 소멸 사유 이렇게 써. 해제권 소멸 사유. 그리고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생겼던 것이야. 매수인에게 해제권. 2번.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은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은 실효된다. 이 말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자동 해제 약정인데 잔금 안 주면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고 했을 때 잔금 미지급 시에는 자동 해제 됩니까? 해제해야 됩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것도 똑같아.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야 이게. 그래서 자동 해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 해제 약정 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동 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은 자동 해제 안 돼 이렇게.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은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몰수, 배액, 자동 해제 약정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야 이런 건. 그러므로 자 매도인의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은 실효된다. 맞네. 이건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다가 밑줄 그으셔봐.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약정은 밑줄 그으시고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약정을 했을 때는 이것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야 이렇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생각해야 돼. 이행불능 시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 돼. 이행불능 시에는 없이 해제만 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그 적어도 백헌 문화생이라면 과실상계 나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 그래서 과실상계의 법리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때 적용된다니까. 이때.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올 때는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미과실 20% 가해자 80% 막 하지. 그런 걸 과실상계라고 그래. 근데 과실상계 법리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시에 적용되는 거고, 해제해서 원상회복하잖아요.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의 법리가 나오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게 표현대리에서도 물어보고 해제에서도 물어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해버려. 이렇게 이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 있어. 이 지문. 이런 것들을 미출 지문이라고 그래. 미출 지문. 그 다음에 5번 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는 밑줄 그어서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 해당에다가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 해당에다가 목등기가 뭐예요? 목적물에 등기한 자. 계약 목적물에 등기한 자만 제3자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계약상의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물건에다 등기한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3자 아니다. 그래서 69번을 7.5% 맞췄다는 얘기는 몰라서 틀렸겠냐고. 답은 다 있는데 몰라서 틀렸거냐. 목등기만 외친 날도, 목등기라는 말만 외친 날도 한 20일은 될 거예요. 70번 X토지 소유자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1번 매매가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아? 그래서 여기다 몇 줄을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그런 뜻이야.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종된 계약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말은 주가 효력을 잃으면 종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위손추요, 해추요? 해추 맞네. 계약금은 해추이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갑을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주의하셔. 이것도 틀렸다고 하지 말고 합의로 배제할 수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제발 좀 이제 틀리면 안 돼. 계약 총칙, 매매, 교환,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요 범위 계약 총칙, 매매 교환까지는 전부 임의 규정이야. 전부 무슨 규정? 임대차에만 강행 규정, 어묵, 차차차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하면 임의 규정이다. 그런 뜻이야 지금.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너고 나고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도 해제하지 못한다. 단서 달았지? 그럼 해제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맞고,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1,000만 원은 이게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1,000만 원 당연히 귀속된다 하려거든 몰수 약정을 해야 돼. 위약금 약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려거든 위약금 약정을 해야 적용되는 거고, 몰수하기로 한다는 말이 없었지? 그러면 위약금 약정이 없었으니까는 계약이 해제되면 다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 그래서 4번이 맞았고, 5번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도인은 2,000만 원을 을에게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맞아?
여기는 뭐냐면 소재기 밑줄 것이요. 소재기는 이행착수다, 이행착수 아니다. 그걸 물었던 것이야. 소재기나 관할관청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다. (71번) 갑은 을소유의 토지를 3,000제곱미터로 알고 1제곱미터에 5만원씩 계산해서 1억 5천만 원에 매수했으나 나중에 측량해보니 300제곱미터가 부족했다. 옳은 거. 그럼 여기는 수량 부족이야. 그러니까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록은 악이어야 돼, 선이어야 돼. 선이. 1번 갑과 을이 면적이 중요 요소로 삼았네. 면적을 중시하느냐 위치를 중시하느냐 주의하셔야 돼. 면적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 우리 9월 달에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이 그대로 나와 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게 되면 감으로 푸는 거지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야 이게. 물론 감도 실력이지. 그래서 그것을 감을 놓치면 안 되니까 강의 시간에 잘 들어둬야 돼. 그 여기 와서 가만 앉았다가 우두커니 앉았다가 졸다 가는 사람들 봐. 어떨 때는 쉽게 나오면 70점, 어떻게 오면 30점. 그러면 그냥 오늘 그냥 40점 맞아도 합격해. 낙심하지 마라. 여기 잘 봐. 면적을 중요한 요소로 해서 매매를 했는데 계약서에다가 평당 얼마씩 기재 안 했대. 그러면 수량지정 매매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수량지정 매매는 평당 얼마씩 가격을 기재해야 돼. 면적을 중시하면 돼. 포인트가 저거예요. 면적을 중시했다 이렇게. 그러므로 매매 계약서에 토지의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 매매라고 볼 수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함정이니까 계약서에다가 평당 얼마씩 기재해야만 수량지정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중시했다. 이걸 잘 봐야 돼. 면적을 중시. 그 다음에 2번 계약 체결 시에 토지의 실제 면적이 2,700제곱미터를 알았다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수원 선. 선이어야만 인정돼. 선이야만. 그럼 여기 봐. 알았던 사람도 해지할 수 있다. 악이라도 해지할 수 있는 게 저점만 있었잖아. 저점만.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지할 수 있는 게 여러 사람이야. 저당권 전부 다 있냐.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그러니까는 여기는 안 돼. 이런 것들은. 니은번 맞아 틀려. 만약 갑이 위 토지를 경매에서 샀대. 경매 법원에서 매각을 받아 그 면적이 2,700제곱미터일 경우 선의의 갑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수량 부족 한번 보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18페이지를 한번 봐. 요약집 118페이지에 4번에 요약집 118페이지에 4번에 3번 봐. 4번에 3번. 4번에 3번 봤더니 경매에서는 수량 부족 매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 지문이야. 경매에서 샀잖아. 그럼 경매의 경우에는 수량 부족 매매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야. 경매의 경우에는 수량 부족 매매가 있을 수 없으니까 대금 감액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선의의 갑은 을이 300제곱미터를 취득하여 갑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날. 여기 봐. 사실 안날 주의해야 돼요. 사실 안날이란 여기 사실 안날이란 여러분들 수량 부족에 118페이지를 한번 보자. 4번에 4번 봤더니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자 밑줄 그으셔봐. 안날이라 함은 지금 3,000제곱미터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보니 2,700이야. 그럼 측량해본 날이요 다른 날이야. 사실 안날이 아니다고 밑줄 그으셔야 돼. 사실 안날이 아니다 이렇게.
2700제곱미터는 사실의 안날이 아니라 여기 부족 부분을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날이다. 아주 주의하셔야 돼. 여기 봐. 사실 안날이란 부족 부분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되었음을 안날이다.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네 1번은 맞아 틀려? 맞아. 네 1번은 맞다. 수량 부족 안날이요. 불능사실 안날이야. 요거 하나, 기산점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 72번. 갑과 을이 갑의 토지와 Y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맞는 것은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그냥 교환은 이렇게 해워. 교환은 낙채 쌍류 이렇게.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계약 체결 시 갑이 토지의 시가에 대해서 뻥을 쳤다. 토지의 시가를 약간 높게 고지했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사기 없다 외워버려. 여러분들 페이지 하나 그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요약제 110페이지. (11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위험부담에서 대상 청구권에 아까 봤던 채권자의 지위 있었죠. 아까 채권자는 위험부담에서 채권자는 에어본다 부대에 있다. 거기에 2번 보면 기업번 채권자는 양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자신 채무 이행하면서 이행 없이 대상 청구권 행사할 때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그럼 여기 봐. 계약 체결 후 X와 Y가 모두 수용되면 갑은 을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권리 주장하려거든. 밑줄 그셔. 권리 주장하려거든. 금방 봤던 것처럼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 없이야 이행하면서야. 이걸 이해하시라 그 말이야.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그러므로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대상 청구권 행사해야 되므로 자기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지? 그러면 대상 청구권 없다 그 말이야. 이렇게 두 개 다 수용되었으니까는 서로에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 예상 문제.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양 채무는 쌍무계약이므로 동생 관계에 있다. 이것은 뭐 쌍동이 이건 맞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여기서 정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상 청구권 행사할 때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부대에 있다. 그 다음에 보충금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보충금을 주기로 했을 때 보충금 나오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매매 대금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보충금은 매매 대금과 같이 놓고 보라. 그래서 매매 대금 안 주면 해지할 수 있지.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틀렸네. 그래서 교환도 한 문제 나와 꼭.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매매 교환은 그냥 잡수시 오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만 알면 돼. 에어본 낙채 쌍류. 그래서 여기서 쌍무계약이므로 쌍동이 위험부담,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문제 물어볼 때 위험부담 주장할 때는 자기 채무 이행 없이야 이행하면서야. 그거 이행하면서 위험부담 주장할 때.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수서 넣을 수 있나요? 수서 넣을 수 있잖아요. 저번에 여러분 뭐 의사에 반해서 지난주에 한 번 했잖아. 의사에 반해서. 그러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 할 수 있으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임차인은 부해나면, 임차인은 승질나면 어떻게 해? 해지해보라고 그랬잖아. 부해나면.
임차인은 의사에 반해서 수선행위 하면 임차인은 가만히 있어야 돼. 해지 카드 꺼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임대인이 여기 봐 수선 의무를 여기다 줘 이행함으로써 또는 여기 나온다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나와. 수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또는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되는데 수선해주긴 해주었어. 그런데 임차물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또는 수선하지 않아서 임차물의 사용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차임 다 거절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차임 전부 지급의 거절이 아니고 지장이 초래된 부분에 한해서 지장 부분에 한해서만 다여 지장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장이 생긴 부분에 한해서만 지장이 생긴 부분에 한해서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121페이지 한번 봐. 하도 안 보니까. 요약지 121페이지. 이 책이 엄청 좋다는 것을 알아야 돼. 121페이지에 위에서 2번에 차임 나온다? 차임에서 어디로 가냐면 양가로 2번을 봐. 차임에서 차임 지급 거절. 거절 나왔지? 보면 임차물의 사용에 관한 부분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전부 지급 거절할 수는 거기다 동그라미 쳐. 전부 지급 거절이 아니고 지장이 생긴 부분에 한해서만 거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5억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돼.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 받아서 자기 채무자에게 줘야 되거든. 이때 채무자가 여기서 소송을 제기해. 병이 임대인아 그 임대차가 만료되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주어라 라고 해서 전부 명령이 이렇게 법원이 임대인 너는 여기서 명령이 떨어져. 임대인 너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을 병에게 주어라 명령이 떨어진다고. 그럼 임대차가 종료되면 값은 을에게 주지 말고 병에게 줘야지. 떨어졌지. 보증금 5억. 그런데 5억이 떨어진 여기서 임차 차임 밀린 거 있잖아요. 다 공제해야 돼. 공제하지 말아야 돼. 공제 다 하고 그 얘기야. 그래서 발생한 후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증금에서 공제는 이렇게 보증금 공제 내용은 모든 채무야. 모든 채무. 모든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전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주면 된다 하시면 돼. 자, 동의 없이 나왔네. 동의 없이. 건물 소부분이지. 그러면 건물 소부분을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는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 소부분은 달라. 여기다 건물 소부분에다 맺으러 것이고 토지의 소부분, 토지의 일부 동의 없이 전대 또는 양도, 토지 일부 동의 없이 전대 해지할 수 있다. 여기는 달라. 여기 건물이니까 해지할 수 없다. 자, 임차인은 아까 나왔네.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경락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는 아까 203조는 무단 점유자에게 적용된다고 하지 않았어. 적법 점유자여 무단 점유자야. 그래, 무단 점유자에게 적용. 그럼 임차인은 무단 점유자여 적법 점유자여.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정답이 1번. 그래서 73번 봤더니 그래도 반은 맞췄네요. 74번은 이건 올해 또 나오니까 주의하셔. 왜냐하면 74번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한 문제 꼭 나오거든.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은 Y 토지를 임대하여 Y 건물을 축조하고 여기 봐라. 임대하여 Y 건물을 축조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나오면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마쳤으니까 대항력 취득했으므로
양수인에게도 지상문을 사가시 할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어. 그럼 임차인이 자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에다 메모 쳐놓고 메모해봐.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가 세 가지가 있어. 자, 해지된 경우,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의 특수 목적,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에는 안 돼. 이 지상물 사가시오 못하는 경우가 해지당한 경우는 안 돼. 특수 목적 안 돼. 그 다음에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 가지. 근데 여기는, 여기 잘 봐. 이기에게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데 해지했어? 해지 없었어? 그러므로 사가시 할 수 있다 하셔야 돼. 함정이야, 함정. 예상 문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오늘 풀었던 내용들이 한 10문제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10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미출 문제인데 다른 자격점에서는 엄청 나온 지문이거든. 그래서 없다요, 있다요? 해지 안 당했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아까 지상권에도 배웠네. 갱신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로 선택이요. 선택은 아니야. 갱신 청구하고 나서 지상물 매수 청구해야 되니까 선택적으로 해서 틀렸네. 자,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 기간. 임차인이 1심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회하고 다시 2심에서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 반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1심에서 매수 청구했다가 철회해놓고 2심에서 다시 행사할 수도 있다. 자, Y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했대.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했는데 그런데 임차인은 다시 사가시 할 수도 있어. 여전히. 임대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했어도 지상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만약 Y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을로부터 Y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 사가시 할 수.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자, 요약지 페이지 124페이지를 펴. 124페이지에 얼른 보자. 거기에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2번 주체를 한번 봐. 주체. 그러면 이 지상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사가시오 하려고 이 지상 건물은 임차인 소유해야 돼, 일단. 그런데 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래. 그러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면 임차인 소유가 아니지? 그런 경우는 사가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 Y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근데 을로부터 Y 건물을 매수했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병은 이렇게 돼 있다가 병이 건물을 매수해서 임차권과 함께 점유하고 있대. 그럼 이 사람도 사가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요거 주의하셔야 돼. 요거 만약 Y 건물이 이런 경우는 자, 이 사례는 이 두 경우에 하자. 갑이 여기 봐. 갑이 토지 미등기 건물 갖고 있다가 1번 을에게 토지는 임대했고 Y 건물은 병이 매수했는데 등기는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을이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안 했으면 건물 소유자는 갑이지. 미등기 건물 임차인이지? 그래도 사가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주체 물어봤으니까 5번 주의하시고, 이 내용은 요약집에 있는 거니까 꼭 나올 지문이야, 꼭 나올 지문. 그리고 또 읽어보자. 행사 시기. 그 행사 기간을 봐, 6번. 행사 기간. 1심에서 행사하고 철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할 수도 있다. 2번 행사 기간 봐.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은 몇 년? 10년 이렇게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임대인이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했어도 임차인은 사가시 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 1심에서 행사하고 나서 철회하여 2심에서 다시 행사해도 된다. 이거 주의하셔. 별표. 75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강행규정 골라라. 임의규정 골라라. 임의규정. 그러면 강행규정 빼고 자 여봐 차차차 지부 여기 부속물이야. 거기는 뭐로 돼 있어요? 무속물이야? 부로 바꿔. 부속물. 여기 약정 있느냐 없느냐? 없는. 어목 차차차 지부 확통 빼고 여기 임차권 양도 전대 그리고 기간 약정 있는 전형적인 비용 임의규정. 임의규정 3개. 3개가 아닌데 강행규정 빼고 나머지가 임의규정인데 대표적인 임의규정 3개가 비용 그 다음에 양도 전대 제한 그리고 기간 약정 없느냐 있느냐 있는 없는은 강행규정 있는은 임의규정 3개를 외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2번 하는 거예요. 1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월에서 2개월 전에. 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된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문서로 행사해야 된다. 틀렸죠?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때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중에서 밑줄 그으시고 3년, 그 다음에 2개월, 그리고 실제 입은 손해 3개월, 그 다음에 이런 거 3위손 중 높은 금액이야, 낮은 금액이야? 높은 금액 이렇게.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아까 여기 77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 중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한다. 그럼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초과하는 경우 적용 동그라미 쳐놓고 적용 동그라미 쳐놓고 몇 개 있었어? 5개. 대권 3기 요구 코로나 이렇게 5개. 대항력, 권리금, 그 다음에 3기 연체, 갱신 요구, 그리고 감염법상 해지. 대항력, 권리금, 대권, 3기 요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적용되지 않죠? 그건 사례로 나와, 사례로. 여러분 이거 사례로 나오니까 사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7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여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잘 외워놔야 되는데 하나는 3분의 2 아니면 얼마에서 5분의 4 두 개 외워놔야 돼. 원칙은 3분의 2.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 있으면 5분의 4 두 개 외워놓으시라고.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래 4분의 3이었거든. 근데 3분의 2 아니면 5분의 4 두 개. 그래서 뭐 권리 변동이 생겼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3분의 2 맞고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년.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맞아? 맞지? 관리인은 임차인이어도 되지만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그리고 관리위원회 위원은 서면으로 결의하면 돼, 안 돼? 작년에 나왔잖아. 관리위원회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결의해서는 안 되고 직접 참석해야 돼. 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다음에
전유 부분 또는 부속 건물이 규약, 여기 그냥 규약 공용 부분 나오면 등기해야죠.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등기하잖아. 표제부에다가. 자, 재건축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이다, 한 날로부터 1년이다. 한일 자동 펌프 외워야지. 한일 자동 펌프 이렇게. 한일 자동 펌프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42페이지를 펴보셔. 요약지 142페이지에 여기 결의 취소의 소재기는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한 날로부터 1년. 요거 그게 몇 번이냐면 142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4번이야. 결의 취소의 소. 읽어보면 구분 소유자는 여러 가지 불공정했을 때 그 내용이 위반되었다는 사실 안 날로부터 몇 년? 6개월.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 기산점 물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나? 한일 외워야 돼. 다시 한 날로부터. 안 날이요. 한 날에 1년 나오면 한 날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요거 두 개 외워 놓으시면 돼요. 79번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토지 시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간명의로 가등기를 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얼마를 빌리면서 2억을 빌리면서 병은 2억, 을의 저당권은 1억, 시가는 얼마? 5억. 그리고 여기다 가등기 했죠? 그러니까 소초과, 초과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가담법 적용된다. 그러면 자 1번 을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는 우선 가등기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 받으려거든 가만히 있어야 돼. 채권 신고해야 돼요. 가등기는 채권액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채권 신고하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웠지. 이 가등기가 보정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는 경매 신청 시에 채권 신고하면 담보 가등기, 채권 신고 안 하면 보정 가등기 이렇게 구별한다고 하지 않았어. 2번 갑에게 이렇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했대.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청산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액수를 다툴 수 1억만 줘도 될 것을 1억 5천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의 제기하지 못한다. 병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병이 이 사람이 자기 후순위가 있었나 봐. 그럼 후순위에게 이렇게 통지는 했으나 후순위에게는 통지를 안 했다면 갑은 네가 후순위에게 통지 안 했으니까 본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없어 이건. 그래서 병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등은 이를 이유로 병의 담보권 실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주의하셔 이런 것들. 4번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병은 본등기 전이라도 X 토지의 과실을 수취할 수 여기는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했죠? 그러면 대금 모두 지급했다면 누가 과실을 줘? 매수인. 그러면 채권자가 매수인이거든 가담법에서는. 채권자가. 그래서 과실수취권 물어보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가담법에서는 적용되냐 안 되냐, 과실수취권 인정되냐 안 되냐. 마지막 병이 청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병이 청산 절차 안 마치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해놓고 이걸 제3자에게 팔았대.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을 때 갑은 채무액과 채무자 등은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채무자 등은 채무액을 지급하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 버렸지? 그러면 그냥 제3자요, 선의의 제3자요? 모르는 정이 나타나면 등기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4번에다가 메모해. 채권자의 과실 취득 시기. 채권자가 누구냐면 매수인이야. 매수인 이걸 물어봤고, 그 다음에 5번은 채무자 등의 등기 말소 청구 시기 이걸 물어봤어. 채무자 등의 등기 말소 청구 시기는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만 해야 돼. 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났죠. 그러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명의신탁 나오면 자금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나오면 계약명의신탁이고, 그런 말이 없으면 등기명의신탁이야. 그러면 갑은 병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자, 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는 을과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라 해서 병에게 못하게 해서 등기했지? 그러면 갑이 직접 매매해서 자금을 제공했어요. 그럼 이건 직접 매매했지?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이야, 등기명의신탁이야? 그럼 등기명의신탁은 무무유, 계약명의신탁은 무무무. 이게 만약에 계약명의신탁이라면 계약명의신탁은 무효, 등기도 무효, 매매도 무효. 근데 여기는 계약명의신탁이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니까는 무효, 유효해야지. 자, 여기 본다. 무무유. 여기는 무효, 유효 이렇게 돼야지. 이해하셔? 1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 무무유니까. 다시 무무유. 자, 그 다음에 갑병 간에 매매는 무효요, 유효요? 무무유. 자,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에 병이 선이래, 선이.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유효가 되나? 여기 봐.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에 선인 경우 수탁자 명의 등기를 유효하. 여기는 계약명의신탁에 적용돼. 여기는 지금 계약명의신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틀렸지. 여기는 에어보다 무무유효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 내용은 계약명의신탁에 적용된다. 근데 이 3번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고 지금 등기명의신탁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무유가 무무유이다 이렇게 해야지. 무무유가 무무유다. 그 다음에 소유자 병은, 진정 소유자 병은 을명의에, 소유자는 을명의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있지. 다시 무무유. 매매계약은 유효, 등기는 무효, 소유자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 올해 5번이 시험 나와. 5번.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여기다 갑의 병에 대한, 갑이 누구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여기다 해놓고 미등기 취득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가 되는 거지. 그럼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는 점유하고 있잖아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정답이 3번.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잘 풀었어요.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 명의신탁이 나오면 일단 계약명의신탁인지 등기명의신탁인지 먼저 구별해. 계약명의신탁은 나오면 여러분들 자금을 제공하고 그런 말 없지? 자금을 제공하고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야. 직접 자기가 매매했으니까는 등기명의신탁. 그러면 등기명의신탁은
매수인이 유효니까 미등기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 취득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요거 잘해요. 올해 예상 문제니까. 이해하셨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서 못 보던 지문들이 한 5개는 들어가야죠. 이런 것들. 아까 경매. 수량지정 매매에서는 경매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예상 문제예요. 오늘 처음이라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1시간만 복습을 하셔. 그리고 집어치워 버리라고. 다음 주에 뵙죠. 고생하셨습니다.